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것으로 잡는 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와 경쟁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빼앗고 짓밟아요.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땅과 부와 권력을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써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쥐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남의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큰 것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자기에게 혹은 자신이 맡은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가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현재를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은 자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와 감격의 해우를 한 야곱은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화해한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권면하는 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원수였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제의를 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과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400명의 장정들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앞잡이가 되겠다라고 표현되었는데 본래는 호위하여 가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이 간곡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야곱에 대한 혈육의 정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3, 14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식들과 가축의 새끼들을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실제로 맏아들 루벤을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고 7년이 되어 나왔으니까 11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까지 포함하여 모두 6세에서 13세까지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연약한 상태예요. 강행군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죠. 가축들도 임신한 것들과 새끼들도 있었으니까 장정들의 보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보시면 지나치게 몰면이란 말은 속도를 내거나 하면 이란 그런 말이에요. 가축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기 앞에 모든 것들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 불안해서도 아니에요. 자식들의 걸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권고에 함께 동행할 수 없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가축들의 위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이나 숫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큰 힘과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잠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위험은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미래가 있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일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에서는 그날로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했습니다.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도 지었다고 했어요. 집에 해당하는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이동식 집이 아니에요.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릿간, 수코드라는 단어도 장기간 오랫동안 머무를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말한 대로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왜 이곳 숫곳에 머물렀을까? 우선 제일 먼저는 말로는 곧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함께 살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가서 그 지역에 살면 나중에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신앙생활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폭력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생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들사람으로 산 사람이라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내를 얻을 때도 이방 여인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핑계 삼아 잠시 쉬기 위한 선택도 있지만 다른 또 한 가지는 머물러 있으면서 되어가는 추위를 관망하고자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에서와 지금은 좋은 관계지만 사람이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곱의 용이 주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듯이 오랫동안 숫곳에 머물 것 같았던 야곱이 다시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숙제와다 같았던 일을 무사히 안전하게 마친 야곱이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죠. 이사할 당시는 너무 힘들고 바쁜 형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너무 길기도 합니다. 육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방향이 세겜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여 야곱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안일이나 평안함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명령을 먼저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뜻대로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 때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장막을 친 밭 장소를 세겜의 지도자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베크시타에 샀다고 했어요. 크시타는 화폐 단위로서
개역 성경에서는 은 100개라고 번역했는데 계시타는 여호수아서나 욥기서에서는 금으로도 번역된 적이 있어서 정확한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마리의 새끼 양의 가치라고도 합니다. 왜 이 땅을 샀을까요?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기 위한 땅으로 샀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터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세겜에 이르러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이 산 땅을 찾아내어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시신을 해골이죠. 요셉의 유언대로 장사에 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장차 있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배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본문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라는 이름을 3번이나 거듭 말하는 문구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자비를 거듭거듭 부르며 찬양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자기 자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현재로부터 내게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잡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어 안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를 위주로 하여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위주로 하여 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곧 이어서 스위스를 가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전부 다 찍은 거기 때문에 색상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발지인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스위스 국경까지는 한 30여 분 정도면 국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밀라노에서는 대단히 가깝죠. 그래서 밀라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스위스 국경 쪽에 가서 또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이 싸니까 이탈리아에 와서 농수산물들을 사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은 융프라우까지인데, 융프라우까지 가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죠. 스위스 국경에서. 먼저 이제 인터라켄이라는 데를 가죠. 인터라켄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다른 기차로 이제 갈아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눈이 덮여져 있는 산이 멀리 보이죠.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가까이 보여요. 이 카메라가, 이 동영상이 카메라가 핸드폰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멀리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보여지고, 산들이 가까이 있죠.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감안하고 봐야 되죠. 눈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산이 저기 보이고 있네요. 예. 그 스위스까지 가는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융프라우까지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제 인터라켄이라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또 중간에 한 군데 들린 데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근데 가는 날 거기를 오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서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동안. 아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단장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죠. 이 융프라우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봉우리에서 해발이 4,158m입니다. 근데 융프라우 요후라고 불러요. 그 정상 쪽에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근데 융프라우 요후는 융프라우 산에 있는 기차역을 말합니다. 3,454m에 위치해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인터라켄이라는데, 모든 도시들에서 이제 글로 몰리는 거죠. 찾길이. 인터라켄이라는 또 그 조그만 소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열차를 갈아타고 그린델발트라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린델발트 그쪽에서 톱니바퀴가 달린 그 열차를 타고선 융프라우 요후라는 기차역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산악의 나라이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종교적 이유로 또 다른 생활의 문제, 생활고로 몰려든 것이 바로 스위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공업의 나라. 그래서 시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부착하는 그런 좋은 명품들을
다 이 스위스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유라든가 또는 이 치즈라든가 이런 것이 명품이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 수공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렇지만은 이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수공업이 많아요. 이탈리아도 그 수공업 위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큰 그 대형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크게 세계적인 어떤 뭐 이런 뭐 제품들 이런 것들도 명품들이 다 수공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 차는 뭘까요? 이게 BMW 같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차들을 아주 명차들을 많이 타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산층들이 다 BMW, 벤츠, 그다음에 무슨 뭐 저는 저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명품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뭐 소위 명품이라는 것을 참 많이 있어요 보면. 오늘 가면서 보면은 뭐 이 산내 아직까지도 눈이 거쳐지지 않은 4월 중순이 넘었는데 4월 20일이 넘었는데 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보면 산악의 나라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라켄까지 가는데 지금 주변에 건물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이죠. 그래도 건물 여기는 뭐 조그마한 빌딩들이 있네요. 몇 층짜리들 한 5층, 6층 그런 건물들이 있네요. 저 멀리서 보이는 산들 호수도 많은 나라이고 호수가 많죠. 또 산에서 만년설들이 이제 녹아내려서 시내를 이루죠. 개천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그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 촬영지를 이번에 또 가봤어요. 그것을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인터라켄이네요. 인터라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그맣죠?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역도 뭐 대단하게 큰 것도 아니고. 인터라켄에 거기 써있네요. 벌써 열차에 타셨어. 기차역입니다. 여권을 지시하고 표를 살 때 그것은 표를 사야 됩니다. 여권을 요구하죠.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열차가 지금 이제 그린델 발트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열차를 갈아타죠. 네, 톱니바퀴가 있는 열차. 그것을 타고 융프라우 요후까지 갑니다. 3,454m까지 가죠.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융프라우 요후 그 꼭대기라고 하는 그 조금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어요. 평평한 데까지 가는데 막 뭐 높이로는 아마 한 20-30m 될 거예요. 거길 더 올라가죠. 이 밑에 부분에는 소들을 많이 방목하는 게 보여요. 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들이 쭉 있죠. 저 물줄기들이 많이 흘러내리죠. 보면은 저 허옇게 돼 있어 쭉 내려오는 거는 다 물줄기들입니다. 저 위에 눈이 덮여져 있지 않은데 아마 호수 같은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건지. 이제 날씨들이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녹기 시작하겠죠. 눈들이. 침엽수림이죠. 주로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네, 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건 융프라우 요후는 아닙니다. 융프라우 산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산들인데 보이는 거죠. 좀 얕은 산들. 네, 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소나 낙농이 참 대단하죠. 스위스. 우유도 그렇고 질이 좋고 치즈도 아주 질이 좋죠.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죠. 중간에 열차역입니다. 잠깐씩 쓰는 게 한 2-3군데서 쓰죠. 그리고 이제 그린델발트까지 가는 겁니다.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집들은 대부분이 창고예요. 창고에 풀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집어넣을 거고 아마 밤에는 집어넣겠죠. 집집마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대량으로 몇백 마리, 몇천만 마리 키우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만 마리 많아요. 몇십 마리 많아봐야 그 몇 마리 이렇게 키워가면서 자기네 거기에 우유를 거기서 공급을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키우겠죠. 집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처마가 많이 나와 있죠. 집들이 특색입니다. 나라마다 이 지붕이 좀 많이 차이들이 나는데 여기는 지붕이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관에 머물러 보면 창문들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면 여기 이제 다 내렸습니다. 터미널 위로 올라가는 그 뭐라고 그랬죠? 나중에 저걸 한번 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편 융프라우 제2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